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도 이제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의 이제 2차 필기 시험이 저번 주에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시행이 됐고, 이번에 이제 특색은 뭡니까? 이제 각 과목들이 그 종래 20문제였다가 25문제로 이제 문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난이도에 관한 것들은 제가 총평에 이제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25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에는 한 3, 4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야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설을 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쭉 풀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분들은 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3, 4문제 그 정도는 좀 까탈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약간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지하고 해설지를 보충자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교도소화가 나왔단 말이죠. 교도소화. 자,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교도소화란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교도소화라는 것은 뭡니까? 신입 수용자가 이제 그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와서 그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규범, 즉 수용자들 간에만 통용되는 그런 비공식적 규범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내재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교도소화라는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그 중에 교정당국과 교도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것도 이것도 교도소화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클레머는 수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소화가 강화된다라고 봤다. 어떻습니까? 클레머는 자, 수용기간과 교도소화의 정도 이렇게 했을 때 클레머는 어떻게 봐요? 수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용자의 교도소화되는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클레머의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휠러라는 학자는 형기의 중간 단계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으로 된다고 봤다. 자, 수용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으로 되는 거니까 뭐예요? 교도소화가 잘 됐겠죠. 그러면 반대로 형기 중간 단계에서 교도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가장 높다. 그러면 뭐예요? 수용 초기와 말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교도소화의 정도가. 따라서 휠러의 얘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초기에는 교도소화의 정도가 낮다가 중간 단계에서 교도관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으로 된다. 다른 말로 교도소화되는 정도가 높다. 그러면 반대로 말기 단계에서는 다시 또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휠러의 유형곡선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2번과 4번 이렇게 클레머의 얘기, 휠러의 얘기 보시고 3번을 봅시다. 수용지향적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는 교도소 내 지위 획득에 관심이 없다? 자, 이 슈렉이라는 학자가 뭡니까? 아니, 슈렉이 아니구나. 자, 서덜랜드와 크레세이. 자, 이런 학자들이 이 수용자들의 그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용자 문화를 나눕니다. 수용자 문화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범죄 지향적 부문화, 합법 지향적 부문화, 수용 지향적 부문화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 중에서 수용 지향적 부문화란 말이에요.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 자, 이 여기에 속하는 수용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수용 생활을 지향합니다. 그럼 뭐예요? 수용 생활을 끝내고 밖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 안에서 콩밥 먹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교도소 내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 다른 말로 교도소 내의 지위 획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도소 내의 지위 획득에 관심이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그죠?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회 복귀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용지향적 부문화에 속하는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들은 재입소율, 즉 다른 말로 재범률이
비율이 높죠. 그죠? 다시 사고치고 콩밥먹으러 온단 말이죠. 자,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교도관 직무규칙 나왔죠. 교도관 직무규칙. 옳은 거 골라보자. 자, 1번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자 매주 1회 이상 소방기계동을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 훈련을 하게 된다. 자, 매주 1회 이상입니까? 자, 이 부분이 틀렸죠. 뭐예요? 매월 1회 이상이죠. 매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당직간부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직간부란. 자,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 교도관으로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당직간부를 보안과장이 지명을 한 것이냐. 물론 이제 보안과에 속해 있는 간부들 중에서 이제 당직간부가 정해지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당직간부는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죠.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 소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소장이 지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 보안과의 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정을 보호한다. 보안과정을 보좌한다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또 언제? 휴일 또는 야간에라고 되어 있죠. 휴일 또는 야간은 뭘 한다? 소장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죠. 왜? 휴일에, 야간에 소장님 퇴근했어. 출근 안 했어. 그죠? 보안과장님도 출근했어. 안 했어. 퇴근했어. 그럼 뭐예요? 휴일, 야간에 그 교육시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당직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소장이 지명하는 것이다. 알아서 주시고. 자, 3번 봅니다.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육시설 밖으로 호송한다 하는 경우에는 자 미리 호송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겠다. 그렇죠? 계획이란 건 미리 세우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과거의 일을 계획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성취할 거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거지.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호송 계획서를 작성해서 상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다. 자, 3번이 옳은 거죠. 4번 봅시다.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보안과장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정문 언제부터요? 수용자의 취침 시간이 그다음에 기상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자, 잠자는 시간부터 일어나는 시간까지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누구의 허가? 허가는 허가인데 누구의 허가예요? 자, 일단 자잖아요. 자는 시간이잖아. 그럼 뭐 기본적으로 언제야? 낮잠을 자지는 않겠지, 얘들이. 자, 야간일 거 아닙니까? 야간에 보안과장이 있어, 없어? 퇴근했단 말이지. 퇴근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안과장이 없어요. 소장님도 당연히 퇴근했겠죠. 그러면 그 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 휴일 또는 야간에 누가 책임을 져요? 당직간부가 책임을 지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의 허가겠습니까? 보안과장이 아니고, 그죠?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이죠. 당직간부입니다. 보안과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갑시다.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구분수용의 예외. 자, 수용의 원칙 구분수용, 분리수용, 독고수용 알고 계시죠? 자, 구분수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다르게 하는 그죠?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다. 자, 그거의 예외다. 옳지 않은 거. 자, 봤더니 뭐예요?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 구치소가 없더라? 그러면 교도소의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원래 뭐예요? 수형자는 교도소죠. 그죠? 교도소. 다만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일반 교도소, 소년 교도소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이고 또 미결 수용자는 어디? 구치소에 수용된 거잖아요. 이렇게 시설을 별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분수용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치소에 수용돼야 될 미결 수용자를 어디에?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뭡니까? 소정방이죠. 소정방.
그 중에 하나가 뭐 관할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어요. 그죠? 정은 뭡니까?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 구치소가. 그러니까 교도소의 미결성적 수용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방은 뭐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자,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진이 있는 데는 어디?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소, 정, 방 반드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2번은 맞는 것이고 1번, 2번은 맞는 것이고 3번 볼까요? 자,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은 뭔지 내버려 두세요. 자, 어디에? 구치소에 누구를?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원래 수용자는 어디?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얘들을 여기에다가도 수용할 수 있더라. 그때 뭐? 구치소에 해서 행하는 작업 이런 것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수용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봅시다. 소년교도소의 수용 중에 자, 소년교도소 어디? 수용자가 19세 미만인 때, 그죠? 미만일 때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죠. 그러면 19세 미만이었으니까 소년교도소에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 얘가 19세가 돼버렸어. 그러면 구분수용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19세가 됐으니까 일반 성인교도소로 가야 된단 말이야. 소년교도소에서 성인교도소로 이사를 가야 돼. 그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소년교도소에서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 자, 언제까지는 어디에?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자, 그게 언제까지? 23세가 되기 전까지죠. 근데 25세로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4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이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자, 25문제 되다 보니까 자, 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빨리빨리 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문제 갑시다. 형집행 법령상 뭐예요? 수용자의 개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법령 문제니까요. 소장은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에서 거실로 돌아온 수용자의 신체 의료 휴대폰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원래 수용자의 신체 의료 휴대폰 검사할 수 있죠. 그죠? 누가? 교도관이. 그 외에도 뭐 거실 작업장도 검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교정 성적 등을 고려를 했을 때 굳이 쟤는 뭐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검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원래 검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행령 113조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금치 처분을 집행 중입니다. 자, 징벌이잖아요. 그 징벌 중에서 금치 14호 처분 이거를 집행 중입니다. 지금. 근데 그 수용자가 어디?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을 해. 재판받으러 가, 조사받으러 가. 자, 그랬을 때 금치라는 징벌이 뭐예요? 징벌 거실에 그죠?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 징벌 집행, 금치라는 징벌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징벌 거실에 수용돼 있다가 자, 법원 가야 되니까 검찰청 가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잖아. 그러면 그 금치라는 징벌의 집행이 중지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징벌 집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걸로 본단 말이죠.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행령 134조에서 자, 주의해야 되죠. 모든 징벌이 그런 게 아니죠. 징벌 14가지, 1호부터 14호까지 14가지 중에서 4호부터 14호까지죠. 4호부터 14호까지의 징벌의 집행 중에 수용자가 뭐 이송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법원,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 그러면 징벌 집행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데 끊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겠다라고 하니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징벌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4호부터 14호까지니까 그죠? 4호부터 14호까지니까 1, 2, 3호는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1, 2, 3호는 뭐야? 계속되는 걸로 보지 않고 중지되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뭐요? 경고, 근로봉사, 작업정지금 삭감. 그죠? 이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4번은 맞는 얘기죠. 뭐 교도관 3번 교정시설 밖이니까 외부잖아요. 수용자를 개호한다. 근데 보호장비나 어디 팔목 등에 뭐를 전자경보기, 쉽게 말하면 뭐 위치 추적기 이런 거, 그죠? 이걸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맞고. 자, 보호 침대 뭡니까? 침대에 꽁꽁 묶잖아요. 보호 침대, 침대에 꽁꽁 묶어요. 이건 다른 보호 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둘 이상의 보호 장비 사용할 수 있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호 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게 예외예요. 예외.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뭐? 보호 침대에 꽁꽁 묶고 하나 더 보호 의자에 꽁꽁 묶어. 이 두 가지죠. 기억하시고요. 자, 2번이 옳지 않다. 자, 5번 갑니다. 중간 초소.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자, 중간 초소, 하프웨이 하우스 해가지고 라고 하는 거 우리 처우의 사회화 부분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석방 전 중간 초소가 나왔습니다. 석방 전 중간 초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석방을 시키기 전에 사회 적응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에 수용을 해서 거기서 적절한 처우를 행하는 거, 이런 것 시설을 석방 전 중간 초소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그죠? 곧 나가잖아. 그럴 때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는 곳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오케이. 자, 다시 석방 전 중간 초소는 누구?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에게 유용하다.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석방의 충격을 완화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갇혀있다가 석방이 된단 말이야. 자, 구금돼 있다가 자유의 몸이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석방의 충격이 있게 된다. 자, 그거를 완화시켜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석방 전 중간 초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정신질환 범죄자 또는 마약 중독자가 석방 전 중간 초소의 대상인 것이냐? 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 중독자가 갇혀 있다가 나가면서 뭔가 적응해야 될 일이 생깁니까? 아니면 밖에 있다가 사회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죠? 수용될 때 뭔가 적응해야 될 일이 생기겠어요. 그죠? 자,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석방 전 중간 초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 뭐예요? 입소 전 중간 초소를 활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엄격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 중독자, 마약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입소의 충격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 중독자에게는 석방 전 중간 초소가 아니라 입소 전 중간 초소가 더 활용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은 맞아요. 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중간초소 사례라고 해가지고 자, 뭡니까? 명칭 알아둡시다. 밀양희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양희망센터. 이게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의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 중간초와 관련해서 근거 전문을 이따 볼 수 있나? 보면은 그 중간초를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죠. 어디? 교정시설에 개방시설을 설치하고, 자, 개방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중간초를 하는 형태. 그 다음에 교정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중간초를 하는 형태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밀양희망센터는 이 형태예요. 지역사회에 개방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중간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양희망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그 기업체, 그 건물을 인수를 사들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기숙사처럼 꾸민 거예요. 기숙사처럼 단장을 하고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이 그 모범 수용자들이죠. 가석방이나 형기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부 기업체 출퇴근을 해요. 그죠? 교도관의 개호 없이.
관리 감시 없이 그죠? 자발적으로 알아서 출퇴근한단 말이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야간 또는 그 공휴일에는 이 센터 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교합 프로그램 실시도 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형태다. 밀양희망센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4번. 자,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간초소 유형은 뭐다? 수용자가 가석방 이렇게 될 때, 조건부 석방이 될 때, 자, 초기에 중간초소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간초소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형기 종료자들 또는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 중독자에게 유용한 건 입소 전 중간초다. 알아두시고 6번 가봅니다. 자, 그리운 이름 서덜랜드 아저씨가 나왔죠.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미국의 범죄 사회학 이론에서 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거 있죠. 서덜랜드 이름 체크하시고 차별적 접촉 이론 체크하시고 자, 거기서 범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9가지 명제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범죄행위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라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맞는 얘기고. 자, 2번 봅시다. 법 위반.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 범죄죠. 그죠?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보느냐. 그죠? 다른 말로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호적으로 보느냐. 우호적 정의.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죠? 범죄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호적,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데 범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더 많이 보는 것을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은 비행을 하게 된다. 맞죠? 그죠?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범죄가 학습될 때 단순히 범죄의 기술만 배우는 것이냐? 아니다. 자, 범죄의 기술, 그리고 범죄의 동기, 충동, 합리화, 그죠? 태도 이런 것들도 함께 학습이 된다. 단순히 문 따는 거, 그죠? 그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학습이 된다. 근데 4번이 문제죠. 자, 금전적 욕구, 좌절,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 돈이 필요한데, 그죠? 없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내가 돈을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욕구가 생겼다. 그럼 그 범죄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 행위와 비범죄 행위를 구별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자, 돈 필요하니까 무조건 다 사고치고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죠. 돈이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2잡, 3잡 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전적 욕구, 좌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죠? 이게 범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행위에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한탕 해야 되겠다. 아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그 점에서는 이런 욕구 문제를 가지고 범죄 행위와 비범죄 행위를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범죄 행위와 비범죄 행위를 구별해주는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4번이 옳지 않다. 7번 가봅니다. 학자들과 그의 주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프레드슨과 허쉬. 가프레드슨과 허쉬는 뭡니까? 범죄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범죄의 일반적인 원인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범죄는 뭐 때문이다? 낮은 자기 통제력 때문이다. 자기 통제력이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라는 행위를 자기가 그죠? 저지르는 행동을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자기 통제력이 낮기 때문이다. 낮은 자기 통제력 때문이다. 이 표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기 통제력이 낮아서 문제다. 그것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통제력은 어떻게 해서 길러집니까? 라고 했더니 언제? 어렸을 때 자기 통제력이 형성이 돼. 누구에 의해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에 의해서. 부모가 애들을 잘 케어하고 잘 훈육을 하면 적절한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통제력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청소년기 때 어른 또 성인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보는 게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 다시 한번 PPT가 지금 화면에 뜬 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급하게 만드나. 자, 두 번째 코엔의 얘기입니다. 코엔 많이 들어봤죠? 비행 하이문화 이론 해가지고 근데 내용을 봤더니 합법적 수단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합법적 수단 나왔고요. 비합법적 수단 이거는 뭐 범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거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런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 가능하지 않다. 어디 갔어? 모두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 이 죽도 밥도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중 실패자가 된다. 이중 실패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봤죠? 봤습니다.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클로드와 올린의 뭡니까?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란 것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위 문화의 유형에 따라서 범죄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는 그 하위 문화에 속해 있지 않으면 범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문화의 형태를 범죄적 하위 문화, 그죠? 그다음에 갈등적 하위 문화, 도피적 하위 문화 이렇게 하위 문화를 나누고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범죄라는 걸 배울 수 있다? 범죄적 하위 문화에 있을 때 범죄란 것을 범죄 학습이 가능하다. 그죠? 여기에 속해 있을 때는 범죄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 이게 모두 다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이걸 이제 이중 실패자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은 이 도피적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그죠? 뭐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유형을 도피적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는 이중 실패자라고 부르죠. 누구의 얘기라고요? 클로드와 올린. 근데 코엔 떡한 이름 박아놓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틀린 거죠, 이거는. 그죠? 옳지 않습니다. 코엔은 비행 하위 문화 이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3번에 샘슨. 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 범죄 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자, 그 범죄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공감대를 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게 범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이 샘슨이라는 학자의 집합 효율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해체 이론, 거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집합 효율성 이론 하나 알아두시고. 4번에 레크리스 나오죠. 레크리스. 뭡니까? 그 레크리스는 주장하는 이론이 뭐 있죠? 억제 이론 또는 견제 이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자, 자아관념 이론. 이걸 주장하죠. 자, 범죄 다발적에 살면서 범죄적 집단과 접촉을 하면 배워서 가담을 한다라고 보는 게 서덜랜드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레크리스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더란 거죠. 비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걔네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방황하지 않는다. 그걸 자아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 이론이라고 한다. 레크리스의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8번 가봅니다.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조금 까탈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자, 교도 작업은
교도 작업은 자, 교도 작업이란 것은 일에 의한 훈련, 친절하게 또 영어도 또 달아줬어요. Training by work. 응? 발음이 그리죠. 그리고 일을 위한 훈련, Training for work.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일에 의한 훈련은 뭘 직업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하다. 그래서 자, 일에 의한 훈련은 뭐예요? 일을 함으로써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것이고 구분을 해보자면 일을 위한 훈련은 뭐예요? 훈련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구별이 되십니까? 일을 위한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얘는 일을 위한 훈련은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갖추기 위해서. 뭐,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일을 위한 훈련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추기 위해서 Training for work. 그렇죠? 일을 위한 훈련. 그럼보다 일을 위한 훈련이 오히려 작업 기술을 터득하는 것에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일에 의한 훈련은 근로 습관을 들이는데 연결이 된다. 그죠? 서로 엇갈리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1번은 옳지? 아는 거죠? 반면에 또 2번도 봤더니 만만치가 않은 지문이. 자, 교도 작업에 있어서 최소 자격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교정제도, 행정제도에서 최소 자격이란 것은 최소 자격의 원칙은 이 교도 작업, 그렇죠? 교도 작업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제도 전반에 있어서 자, 어떤 애들? 콩밥 먹고 있는 애들, 그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애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지금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콩밥 먹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극빈자들 있죠? 가장 극빈자의 생활 수준보다 얘들이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는 그 생활이 더 좋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극빈자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놈들은 죄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국가가 먹여주는, 그죠? 그죠? 무상급식을 받으면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놈들이, 그죠? 풍족하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최소 자격의 원칙입니다. 이게 교도 작업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의 최저임금 수준의 비범죄자들에 비해서 훈련 또는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된다. 즉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범죄자들이 일을 할 때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타당하다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3번 계약노동제도. 자, 이것도 명칭이 그래요. 자, 계약노동제도 일단은 뭘 의미하느냐 한번 봅시다. 교도 작업을 위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봅시다.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라고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교도 작업의 유형, 작업의 형태, 유형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직영, 위탁, 노무, 도급이란 말이야. 그죠? 자, 직영은 뭐죠? 교도소가 직접 교도 작업을 전부 다 통할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위탁은 뭐예요?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노무는 노동력 제공하는 것이고, 도급은 뭐예요? 건설공사, 일의 완성. 그죠? 이런 것들인데, 표현을 봤더니 장비와 재료를 제공을 받는다. 장비와 재료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자, 노동력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면 노무 작업인가? 근데 장비와 재료를 민간업자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 작업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둘 중에 어느 거겠느냐? 여기서는
저 계약 노동 제도는 위탁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계약 노동 제도는 위탁 작업 방식은 교도 작업을 위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제수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간 작업 환경, 노동력의 착취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위탁 작업 예로 드는 거 뭐 있었어요? 단순 노무, 단순 반복 노무, 그죠? 그래서 뭐 수선하는 거, 조립하는 거 이런 것들, 봉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똑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작업만. 그러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여러 가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요? 허리 한 번 펴기 힘들단 말이죠. 노동력의 착취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고 4번 관사직영제도가 있습니다. 관사직영제도. 이건 아시겠죠? 뭐예요? 그렇죠? 교도작업을 이용해서 직영작업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관사직영제도, 직영제도라고. 그래서 교도 자체가 장비를 갖추고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수자들의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한다. 그죠? 다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직영작업제도. 그러면 이거 문제는 민간 분야로부터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있다. 무슨 얘기? 민간 기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겠다라는 거,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풀기에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9번 가봅시다. 수용자 권리 구제에 관한 얘기죠. 자, 1번 보시면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 보내거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된다. 자, 청원입니다. 청원. 자, 청원인데 누구?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 장순지. 그죠? 청원의 상대방 맞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소장이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원이 왜 하는 거예요?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으니까. 그죠? 수용자가 여기 2번에 나왔네. 처우에 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누구? 장순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교정시설에서 뭔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떡하니 소장님이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 그럼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해? 뭐야 이 새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 안 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청원서를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봉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소장님은 그걸 개봉하면 안 돼. 왜? 청원의 자유, 권리구제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봉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소장님은 그걸 개봉하면 안 돼. 개봉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소장님이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원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이 부분이 틀렸지 지금. 그죠? 1번이 옳지 않죠? 나머지 2번, 3번, 4번 이건 다 맞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 자, 1번이 옳지 않다. 자, 10번 올인의 보호관찰관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문제 나왔었죠. 그죠? 기출문제로서. 그래서 그 기출문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보호관찰관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궁금하긴 하지만 왜 물어보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물어봤으니까 풀기는 해야 되겠죠. 자,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올인이라는 학자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처벌적 보호관찰관, 보호적, 그다음에 복지적, 수성적 보호관찰관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자,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보호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 방위하고 범죄자 개인의 개선 보호라는 것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둘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둘 다를 잘 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뭐 역할 갈등을 겪게 된다. 그죠? 기출문제에서 이거 있었죠? 이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관차관의 유형을 그 대상자에 대한 복지, 그죠? 지원, 이런 데 관점을 두느냐. 자, 복지나 지원. 복지 또는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규율, 통제에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나눠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율, 통제에 중점을 두는 거는 뭐예요? 사회의 보호, 즉 사회 방위 측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복지 또는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기에다 중점을 두는 건 범죄자 개인의 개선, 보호라는 면과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둘 다 잘 하고 싶어요. 좋아하고자 한단 말이죠. 좋아하고자 한다. 자, 이건 뭐다?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라고 합니다.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수용자에 대한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상대로 규율, 강조, 그다음에 통제, 행동 통제 이런 것들을 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둘 다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역할 갈등을 겪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다른 애들은 뭐야? 자, 처벌적 보호관찰관은 뭐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자, 처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뭐야? 규율, 통제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겠지. 여기에는 복지 지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다음에 복지적 보호관찰관, 자, 복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뭐예요? 복지 지원 여기에 관심 있는 보호관찰관이죠. 상대적으로 규율, 통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죠? 마지막 수동적 보호관찰관은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둘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둘 다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을 수동적 보호관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도식화시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0번의 답은 2번이죠. 자, 보호적 보호관찰관 이겁니다. 11번 갑니다. 자, 이거는 쉽죠. 11번.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기관. 자,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그죠? 치료 과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 과목가 가종료가 됐어. 그럼 뭐가 시작이 돼? 보호관찰이 시작이 돼. 그 보호관찰 기간이 얼마야? 3년. 이거 몇 번 강조했던 거. 그죠? 치료 과목가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 등이 됐을 때. 그때 보호관찰 기간 3년. 자, 소년법에서 단기 보호관찰 얼마죠? 기간 1년입니다. 1년. 6개월 아니죠. 1년이에요. 그 다음에 형법상의 보호관찰을 조건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 자체의 기간은 2년이지만 그때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얼마? 1년. 자, 4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에서 보호관찰 처분 이건 얼마?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자, 12번 갑시다. 형집행법령상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 자, 특별한 보호 누구 있어요?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그 다음에 소년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여성 수용자 나왔네요. 자,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자, 양육 제외 사유,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납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네가 키워. 그죠? 그러면 땡이에요? 알아서 그냥 키우는 거야? 아니죠.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죠?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이 하나 더 드러났죠. 미성년 자녀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 그래서 뭐예요? 그냥 아빠 엄마 있는데 아빠가 콩밥 먹으러 들어왔어. 그러면 애가 있어. 그죠? 어린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린애 누가 키워야 돼? 엄마가 키워야 돼. 그죠? 아빠가 들어가 있으니까 콩밥 먹으러. 근데 엄마가 없어. 왜? 옛날에
도망가고 이혼해가지고 없어. 그죠? 다시는 찾아오지 말래.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 애가 혼자 남게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면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들어갔죠. 3번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인데 그게 아닌 교정시설이죠.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거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까?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수용자, 성인 수용자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소년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일지라도 소년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성년, 어른들과 어른 범죄자들과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그들끼리의 별도의 거실을 지정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은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왜? 각 교정시설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거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뭐야? 별도의 거실이 없잖아. 그럼 법령 위반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거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4번 노인 수용자의 거실 뭐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1층, 그다음에 난방 갖춰야 됩니다. 4번은 맞고. 13번 갑시다. 자, 형집행법상 수용자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의료를 청결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을 위하여 특히 이 부분 뭐죠? 자,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옛날엔 단삭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머리카락과 수염 짧게 잘라야 됩니다. 그죠? 머리 빡빡이로 밀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단정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돼. 짧게 깎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맞고. 2번 소장원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이 됐어. 뭐야?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이 생긴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가족한테 알려줘야 돼. 그 사실을 누구? 가족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맞아요. 그죠? 근데 가족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뭐가 따라붙죠? 그죠? 이 내용.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세트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근데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없는 경우 뭐 있어요?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는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없죠. 주의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감염병. 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에 관한 얘기들 등장할 수밖에 없죠. 감염에 우려가 있는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이런 것들의 조치를 뭡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해야 한다. 4번이 문제죠. 4번이 이제 옳지 않은데. 자, 수용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을 해. 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을 한다? 뭐예요? 근데 누구? 소장의 직권으로? 소장이 마음대로? 아니죠. 장관 승인을 받아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가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야.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그 교도소에서만 대장이지. 치료감호시설은 뭐야?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딴 동네란 말이야. 4번이 옳지 않다. 자, 14번 갑시다. 교학에서 모형. 자, 이 교학에서 모형에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범죄자 처우 모델 있죠. 범죄자 처우 모델, 수용자 처우 모델 있었죠. 거기서 이제 구급 모델이 있었고, 의료 모델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선 모델, 그다음에 재통합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정의 모델, 사법 모델, 공정 모델, 이게 있었죠. 자, 이것들 전제로 깔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개선 모형, 그죠? 교화 개선 모형 그랬으니까 이거에 관한 얘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1번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형기, 형벌의 기간이잖아요.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시간이다. 그죠? 교화 개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기간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만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놈을 사람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정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형기를 범죄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정기형이겠죠. 네가 잘못한 만큼 콩밥 먹자. 그게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는데 요구되는 시간, 이걸 형벌의 기간으로 보는 건 뭐? 그죠? 부정경이잖아. 부정경. 그죠? 부정경. 자, 그럼 형벌의 기간에 대해서 부정경을 인정하고 정경은 부정하는 입장 뭐예요? 그죠?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얘네들이잖아요. 지금 얘네들. 그래서 의료 모델, 개선 모델 이런 데서는 정경 인정하지 않고 부정경을 긍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적응 모형의 처우 기법은 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 다른 말로 지역사회 교정, 이거 어느 입장? 어느 모델? 그죠? 재통합 모델에서 지역사회 교정이 나온단 말이야.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조, 지역사회 교정, 이거를 재통합 모델에서 강조하죠. 적응 모형, 여기서 자, 개선 모형을 다른 말로 적응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자, 적응 모형에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재통합 모델에서. 그래서 2번 옳지 않고요. 3번 교화 개선 모형에 입각한 대부분의 처우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는 거야? 정의 모델이 등장을 했다니까. 범죄자들 처우를 통해, 치료 처우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해갖고 얘네를 쭉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옛날 거 다시 끌고 오지. 구급 모델. 그죠? 거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떡하니 정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4번에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 유대관계, 이게 전제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재통합 모델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봅시다. 집합적 문헌역학 뭐예요 이거? 집합, 집단이죠. 그죠? 어떤 애들? 집합적 문헌역학? 모든 강력 범죄자들, 얘들을 장기간 콩밥을 먹이면 사회가 안전해질 거 아니냐. 그게 집합적 문헌역학이죠. 근데 설명을 봤더니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놈들은 높지 않으면 그러면 걔들은 구금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즉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애들만 가려서 뽑는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설명은.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야? 그죠? 선별적 무력화에 관한 얘기죠. 집합적 무력화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1번이 옳지 않아요. 자, 2번에 범죄를 건설적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자, 교화 개선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번 무력화. 자, 무력화가 집합적 무능력화하고 선별적 무능력화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범죄를 저지를 힘을 없애버리겠다. 무력화. 왜? 구금기간 동안은 그죠? 범행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네가 거기서 사고 쳐봤자 뭐 지들끼리 치고받겠지. 그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그 사회 피해를 주는 행동, 해를 끼치는 행동은 못할 거 아니냐. 자, 그 얘기입니다. 무력화. 그리고 4번에 형벌의 억제 효과, 억제, 디터런스. 자, 세 가지죠. 형벌의 3요소. 형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확실성. 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빨리 간다고 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자, 보호소년 등의 초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 자, 이것도 뭐 답을 찾는 거는 뭐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자, 보호소년 등의 초에 관한 법률 보시면, 자, 기업권 지목입니다. 자, 신설, 새로 짓는 소년원 소년복지심사원은 수용 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150명은 맞아. 근데 그 다음 표현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숫자에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숫자 기억을 잘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150명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150명 이내라고 돼 있죠. 이내. 조문을 보면, 보호소년법을 보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가 돼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150명 이상이면은 의미가 달라지지. 다만 소년원 그런 데의 기능 위치 그 밖까지 사정 고려해서 그 규모를 뭐 할 수 있다?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요? 증대할 수 있다. 자, 원래 새로 짓는 것들은 150명 이내로 작게 지어야 돼. 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억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지문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기억권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억권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답은 2번, 4번 중에 있어. 자, 니은번은 봤더니 좀 길어.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자, 디귿번을 가봅니다. 20일 이내 기간 동안 지정된 실안에서 근신, 자, 보호소년 등의 처해 관한 법률에서 자, 뭐예요? 징계죠, 징계. 그죠? 이때 그 징계는 누구?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죠? 14세 미만. 맞아요. 그럼 뭐야? 옳은 것만 고르겠으니까 답이 되려면 또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은 2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보고 답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범,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책 지원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리을. 미음 어떻습니까?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다음에 그 밖에서로 보호소년 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포승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자충격기가 아니죠. 전자충격기가 아닙니다. 수갑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충격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번은 틀리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작년 말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 판단하는데. 법령 강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이 니은번입니다, 사실. 니은번이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그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애들, 보호소년 등 이런 애들이 자, 시설의 안정 뭡니까? 법원 소년부에다가 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보호소년 등의 처해 관한 법률에서 9조 1항 보시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년원 성취 이거 받은 애들 걔들이 1호, 2호, 3호에 해당하면 자,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호, 자, 중환자로 판명된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후에 심신장애가 현저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번에 시설의 안전과 수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녀석에 대해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자 보호 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항을 보시면 구조 3항을 보시면 자 이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누구 유치소년이 자 방금 제가 말했던 제1항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나 또는 법원 소년부에 대해서 유치 허가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유가 뭐야? 1호 또는 2호였잖아. 방금 내가 읽은 거예요. 뭐야? 중환자로 판명이 됐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또 심신장애가 현재 출산이나 임신이나 출산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 이 경우만 1호 또는 2호의 경우에만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즉 3호 뭐야? 시설의 안전과 수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해서 교정교육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3호의 얘기잖아. 3호.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1호 아니면 2호입니다. 2호의 경우죠. 3호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됐죠. 근데 이걸 떡하니 지문으로 넣어놨죠.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이걸 뭐 문제를 푸는 데는 니은, 미음을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맞출 수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보여진다. 16번 받고 17번 봅시다.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자, 17번 형집행 법령상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또 법령 문제입니다. 자, 1번 질문을 봤더니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를 선정한다. 자, 어디?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한 경우. 자, 외부 통근 제도 중에서 두 번째 형태죠. 그죠?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때는 그 수용자를,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일반 경비 체육급 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여기? 없구나. 자, 첫 번째 형태 뭐예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기업체, 작업장의 출퇴근, 통근하는 경우는 경비조건이 어디까지? 개방 완화까지잖아요. 개방 완화까지. 근데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한 경우는 개방 완화 일반까지죠. 근데 일반 경비조건 선정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계속 봐야지. 자, 2번 교도작업 중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를 입어서 자, 일하다가 장애를 입었네. 그러면 장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뭐를? 위로금. 자, 지급 다음 표현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여야 한다. 그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맞아. 근데 문제는 장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죠. 왠지 그럴듯해 보여. 해 보여. 근데 장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어디에? 형집행 법령에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장애라는 게, 그죠? 자기 신체에 그 문제가 생겨서 그게 계속 남는 건데, 그러려면 장애 등급 같은 것도 판정도 받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장애 발생 후 1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3번 작업과 또는 교화로에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만 65세의 수용자를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 원래 외부 통근자의 선정 기준에서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나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잖아. 그죠? 18세 이상 65세 미만. 그죠?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65세 내가 속을 줄 알았지? 그죠? 65세 미만이니까 60% 안 들어가는데 안 되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자, 외부 통근제도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그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수용자도, 그죠? 첫 번째, 두 번째의 외부 통근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수용자들도 뭐예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 그죠?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해서 특히 필요하다. 이
사람들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65세면 외부 통근제도의 대상이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선정이 가능한 거예요.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교정 성적은 고려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작업장려금 교도 작업을 해서 주는 돈이니까 일한 것만 가지고 하라 그 얘기예요? 일하는 대가가 아니잖아요. 임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교정 성적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업의 종류, 작업 성적, 그다음에 교정 성적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자, 3번이다. 3번. 18번으로 갑시다. 자, 누진처우제도의 유형. 자, 누진처우제도 크게 뭐뭐 있습니까? 고사제, 점수제 있죠? 고사제, 점수제.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점수제에 대해서만 쭉 물어봤는데, 자, 점수제 1번 질문, 점수제 종 중 하나인 아일랜드제에 나와 있죠? 아일랜드제. 자, 매월 점수 계산을 하는 것이고, 미리 정한 책임 요소를 소각하는 방법인데, 자, 독고, 구금, 홍고 작업, 가석방. 얘는 3단계에 반자유 구금인 중간 교도소를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아일랜드제는 4단계 처우잖아요. 여기서 봤듯이 뭐요? 독고, 구금, 홍고 작업.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중간 교도소 처우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가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경찰 감시가 실시되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요? 맞는 거잖아. 2번 맞는 거죠. 오케이. 그럼 2번부터는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이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 간에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노진처우 9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칠판에 썼었죠. 뭐요? 고사제하고 점수제하고 있다. 그죠? 고사제는 뭐야? 일정 기간 동안 행정 성적을 누가? 교도관이 보고를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지. 그게 뭐다?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고사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사제 단점은 교도관이 어떻게 보고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적이 나올지가 결정이 돼버리죠. 그럼 뭐야?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은 이 고사제에 관한 비판인 거죠. 고사제에 관한 비판. 그렇죠? 이번 질문의 내용은 고사제에 관한 겁니다. 점수제에 관한 게 아니에요. 3번에 잉글랜드제 나왔습니다. 수영제를 최초 9개월간 독거구금 한 후에 자 교도소에 홍보시켜서 강제 노고시키고 그죠? 마지막에 가석방을 합니다. 3단계 처우죠. 여기서 중간교도소가 들어간 게 이 아일랜드제가 되는 것이고 자 잉글랜드제는 3단계 처우. 그런데 수영제를 고사급, 제3급, 제2급, 제1급에 4급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게 특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급. 그죠? 1급 다음에 뭐가 있어? 특별급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4급, 4가지 계급이 아니라 5등급. 그죠? 5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다. 4번 엘마이라제에 나왔습니다. 엘마이라제.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가마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설이 엘마이라 가마원 아닙니까? 자, 여기는 이제 소년개정 시설이란 말이야. 봤더니 16에서 30세까지 얘를 소년이라고 볼 수 있나? 그죠? 근데 재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마이라 가마원은 청소년 범죄자를 위해서 초범자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죠? 청소년 그리고 초범 를 대상으로 한 게 엘마이라 가마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면 청소년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죠? 그리고 특히 뭐 재범자라고 되어 있잖아. 초범자만 대상으로 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은 맞아요. 수용자 분류와 누진처우의 점수제, 그다음에 부정경제도, 상대적 부정경제도 말하는 거예요.
보호관찰부 과습방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된 제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J예요. 자, 옳은 것은 1번이죠. 자, 19번 갑니다. 시간 많이 가네. 징벌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자, 징벌은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자,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이 시효. 자, 1번 옳지 않고요. 그래서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번 질문을 많이 강조했었죠. 자, 금치 처분을 받았어. 그래서 플러스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처우가 함께 부과됐어. 그죠? 그럴 때 매주 1회 이상 중요하다.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3번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할 때 행위 동기 및 정황 등등등 그런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자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범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누가? 소장 아니에요. 징벌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맞고 4번은 많이 봤죠. 동일한 행위에 관해서 거듭 징벌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께 부과하는 거는 돼. 함께 부과하는 건데 거듭해서 하는 건 안 돼. 그렇게 구별하자 그랬죠. 자, 1번이 옳지 않다. 자, 20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 봅니다. 자, 가는 보호관찰관의 기능과 자원을 활용에 따라 보호관찰을 모형화했다. 자, 보호관찰의 모형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미크라죠. 그죠? 스미크라. 그래서 크로프터는 아니야. 스미크라야. 그럼 답은 3번, 4번 중에 있는 거지. 자, 이 중에서 뭐뭐뭐 모형이란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이라고 돼 있고 외부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미크라는 자, 보호관찰의 유형을 보호관찰관이죠.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식인이냐 뭐 전문가냐 뭐 이렇게 나오죠.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내부 자원을 활용하느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느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 볼까요? 자, 보호관찰관이 자 전문가냐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뭡니까? 그 제너럴리스트 지식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애매해요. 자, 만능 보호관찰관이다. 뭐 그런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너럴리스트, 지식인,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자, 이 사람들이 자원을 어떤 자원을 활용해? 외부 자원을 활용해. 아니야? 내부 자원을 활용해. 내부 자원만 활용해.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옹호 중계 나왔으니까. 자, 옹호 모형은 자, 누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 그죠? 만능 보호관찰관이야. 이 사람이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걸 옹호 모형이라고 합니다. 옹호 모형. 그리고 중계 모형이 있습니다. 중계 모형 또는 중재 모형은 뭐예요? 중계 모형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고 뭡니까?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그래서 중계 모형, 중재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스미크라. 옹호 모형. 아니요. 뭐야? 전문성, 전문가, 외부 자원 적극하는. 여기죠. 여기. 중개 모형 4번이죠.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자, 21번 귀휴입니다. 이번에는 귀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귀휴허가라는 이 문제가 나면은 항상 귀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귀휴가 있고 특별 귀휴가 있습니다. 그죠? 형지법도 77조랑 77조 2항. 그랬을 때 일반 귀휴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아야 되고, 그죠? 형기의 3분의 1 또는 7년이 지나야 되며 결정 성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일반 귀휴의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 귀휴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 사유만 있으면 돼.
그게 뭐야?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사망한 경우. 두 번째, 직계 비속의 혼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는 문제, 갑을병정이 나오는 문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사유를 먼저 따져봐야 돼. 특별기유의 사유가 있으면은 특별기유를 가면 돼. 왜? 요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기유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일반기유 허가가 안 되죠. 뭐? 그 다음에 요건을 따져야 되겠지. 그죠? 사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징역 18년 선고받고 5년 동안 복역 중입니다. 중경비 촉급이고요. 자, 갑이 있는데 얘가 뭐예요? 딸이 혼례. 뭡니까? 딸이 결혼한대. 그럼 뭐 직계 비속이잖아. 직계 비속의 혼례 뭐예요? 특별기유 사유잖아. 특별기유 사유가 있잖아. 요건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18년이고 5년이고 뭐 중경비 촉급이고 다 필요 없어. 뭐야? 딸의 혼례라는 특별기유 사유가 있네? 기유를 허가할 수 없나요? 기유 허가할 수 있죠. 뭐를? 특별기유. 특별기유 허가할 수 있죠. 자, 1번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자, 2번 무기형 10년 동안 복역 중이야. 일반경비 촉급이야. 자, 의리 있어. 개정 성적도 우수하대. 자, 근데 뭐예요?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기유 사유는 없었어. 그죠? 일반기유 사유에서 본 것 같아. 사회복귀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 그죠? 그러면 일반기유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무기형이야. 그죠? 그러면 뭐야? 7년 이상 지나야 되죠. 근데 이미 10년 콩밥 먹었대. 당연히 6개월 이상 콩밥 먹은 거 맞고. 자, 일반경비 초급이야. 일반기유의 요건, 교정성질 우수해야 원칙은 뭐? 개방 완화가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처상 필요하다면 일반경비 촉구까지 가능하죠. 일반경비 촉구 되네. 얘는 기유허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일반기유의 요건, 사유가 있잖아요. 일반기유 됩니다. 일반기유 된다. 3번 질문 갑시다. 자, 완화경비 촉급 수행자 병이 있습니다. 자, 이 시에 서로 다른 두 개 범죄로 인해서 각각 징역 5년, 7년을 함께 선고받았어요. 그럼 뭐야? 두 개 이상의 징역형의 경우에는 합산하죠. 5년, 7년이니까 얘는 12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2년. 근데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사유가 뭐가 있어요? 아들의 군입대잖아. 직계 비속의 입대. 이거는 뭐다? 사유가 일반 귀유의 사유야. 일반 귀유 사유죠. 그러면 사유가 있으니까 요건 따져보면 되잖아요. 자, 교정 성적 우수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형기가 12년인데 그 중에서 3년 복역했습니다. 6개월 이상 콩밥을 먹은 건 맞는데 형기의 3분의 1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죠? 3분의 1이면 4년이 지나야 되는데 얘는 일반 기유가 돼요? 안 돼요? 일반 기유 안 되죠. 기유를 허가할 수 없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할 수 없다. 맞아요. 3번이 맞는 얘기. 또 있어? 자, 4번에 나오는 정입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5개월 동안 복역 중이야. 개방초급이야. 정. 자, 누가? 장모님이 돌아가셨대. 누구예요?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잖아.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사망. 뭐죠? 특별기유 사유 중에서 1호, 2호 중에서 1호에 해당하죠.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사망한 경우. 특별기유 사유인데. 특별기유 사유인데. 자, 그러면 얘는 요건 따져요? 안 따져요? 특별기유 사유는 요건 안 따져. 그죠? 뭐 얼마를 복역했네. 경비촉구 어떻게는 안 따진단 말이지. 그죠? 교정 성적 우수할 필요도 없어. 근데 뭐야? 특별기유 사유잖아. 근데 1년 동안 2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기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일반기유? 특별기유가 되는 건 알았는데 특별기유는 된다고 되는데 일반기유 되나? 다시 한번 봐야지. 그죠? 뭐야? 징역 1년 선고받았어. 5개월 동안 복역했네. 1년 중에서 3분의 1? 뭐지? 4개월? 4개월 넘어갔네? 그리고 개방초급이네? 교정성적도 우수하네? 일반기유 된다? 아니죠? 6개월 이상 콩밥을 먹어야 되잖아. 6개월 이상 형의 지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기유 안 되죠. 얘는 일반기유 안 됩니다. 특별기유는 가능해요. 4번 정. 그래서 틀리다. 옳은 것은 3번.
22번 형벌의 목적. 자, 이거는 뭐 간단히 풀 수 있죠. 자, 응보용주의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보복의 의미로서 응보가 뭐예요?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이다라는 의미죠.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이라의 의미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1번 맞고. 2번 교육형주의는 범죄의 자유박탈, 사회로부터 격리가 왜 하는 것이다? 가르쳐 보려고.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죠? 교육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게 교육형주의.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응보형주의 어느 입장이죠? 고전주의에서 응보형주의를 얘기를 하잖아. 그럼 고전주의 기본이죠. 뭐야? 사람의 자유의지, 자유사라는 걸 인정하죠. 근데 자, 사람의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사를 부정을 했네.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 다른 말로 뭐 소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입장인 거죠. 이건 어느 입장이야? 실증주의잖아, 실증주의. 안 맞죠, 지금. 응보주의는 고전주의를 전제로 한대. 3번이 옳지 않아요.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3번 전환제도입니다. 다이버전. 자, 이것도 빠르게 보죠. 장점이 아닌 거라고 돼 있어요. 자, 2번, 3번, 4번은 전환제도 장점이 맞아요. 자, 해설제도가 그 전환제도, 다이버전의 장단점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1번. 형사사법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 그 다음에 형벌 이외에 비공식적 사회통제망이 확대가 된다. 이게 전환제도의 장점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형사사법망의 확대는 그죠? 어떤 용도로 쓰였다? 국가가 범죄는 아니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용도로 그렇게 잘못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휘두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형사사법망의 확대라는 표현은 장점이 아니에요. 단점입니다. 단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24번 소년법 문제네요. 소년 판사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 자, 기간의 연장이 되는 것들 봅니다. 자, 기억번에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어떻습니까? 사호 처분이죠. 사호 처분. 자, 단기 보호관찰 기간 1년이잖아요. 연장되나요? 연장을 해버리면 단기가 아니에요. 단기라고 되는 것들은 당연히 연장하는 거 아닙니다. 연장할 수 있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번 아니죠. 그죠? 그럼 기억번에 들어가면 또 답이 아니네. 그 다음에 니은의 병원 요양서 그 밖에 의료재활 소년원의 위탁 3종 세트. 자, 리을반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옥 위탁 3종 세트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6개월. 그죠? 1회 한해서 자, 6개월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1호, 6호, 7호. 연장할 수 있네. 리을 맞네. 리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3번이네. 그죠? 답은 3번이죠. 장기 소년원 성취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소년원 성취. 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초과가 안 돼요. 연장 되나요? 연장 안 되죠. 자, 마지막 문제 25번 갑시다. 범죄 원인이 되는 신호로 옳은 거. 자, 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갈등 이론에서 나오죠. 갈등 이론에서. 자, 대항범죄 예외로 살인을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만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퀸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자본가 계급의 범죄하고 노동자 계급의 범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계급의 범죄를 적응의 범죄하고 적응의 범죄하고 저항의 범죄로 나눠요. 그 저항의 범죄는 다른 말로 이제 대항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항범죄 또는 저항범죄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억압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본주의 체제의 를 비판하면서 그 체제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범죄, 저항범죄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파업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쟁의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살인은 대항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적응범죄. 적응범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2번 레크리스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 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자, 레크리스의 견제 이론 또는 봉쇄 이론을 보면
범죄 유발 요인과 범죄 억제 요인을 나누죠. 범죄 유발 요인은 세 가지가 있죠. 압력, 유인, 배출. 압력, 유인, 배출. 자, 그러면 자,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다. 개인의 정신적인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심리적 요소.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 이거는 뭐다? 압력, 유인, 배출 중에서 배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배출. 압력은 뭐예요? 외부적 압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그죠? 사회나 환경, 이런 데서 오게 되는 외부적 압력. 그죠? 압력, 유인, 배출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배출에 해당이 된다. 2번도 옳지 않고. 3번에 중화기술 이론에서 세상을 모두 타락했다. 경찰도 부패했어. 그러니까 뭐, 야, 니네 경찰 이 XX들 니들이 감히 나를 처벌하려고 그래? 그죠? 뭡니까?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죠. 비난자에 대한 비난. 책임의 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야? 4번이지.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 유도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사회 유도 이론, 사회통제 이론, 허쉬의 사회 유도 이론이죠. 사회 유도의 요소 4가지 있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그중에서 뭐 애착에 의한 사회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지문과 같은 형태가 바로 애착에 의한 사회 유도의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다 하시고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에 시행된 7급 공채시험 교정학 문제풀이를 문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